안녕하십니까. 돈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듀오셈 파일이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다 있는데 아마 이 뭐 권규호 선생님 거 같은데 수학은 읽어봤고 이제 국어는 이제 전공 분야니까 기대를 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모든 공부가 그렇지만 국어, 영어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국어, 영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당연히 알아야죠. 깨달았나? 이 구성이 뭐라고요? 문학, 비문학하고 문제가 문제고 이 구성에 따라 뭐도 결정해야 된다고요? 공부법. 풀이 시간. 풀이 시간. 풀이 시간. 그 다음 뭐라고요? 이 구성에 따라 뭐가 돼요? 유형. 유형별 풀이 시간. 또 뭐 있어요? 풀이 시간도 있어야 되고 유형별 풀이 시간. 유형을 보게 되면 이 유형에 따른 기본 이론을 공부하고 그 기본 이론에 따라서 공부법. 제가 틀린 거에 공부법까지 결정이 돼요. 이해됐어요? 네. 이 공부법을 익히면 이 유형에 따라 이 풀이의 테크닉을 통해서 기술도 공부를 하죠. 근데 보통은 한 7대3 정도, 70%가 실력이고 30%는 문제풀이 기술, 수능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성된 것 같아요. 자, 무엇을 학생들이 묻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 그럼 무엇을 묻는지가 뭐예요? 주제로 시작해서 주제로 끝나요, 그거는. 그렇죠. 주제 파악을 하면 50% 끝난 거고, 네. 쭉 푸는 다음에 마지막 점검도 뭘로 해야 돼요? 주제. 무엇을 묻느냐? 중심생각. 이 무엇을 묻는지에 대해서, 이게 어디 나와요? 문제의 핵심 용어를 보면 문제에 포함되는 용어가 이론의 바탕과 관련성을 알려주는데, 애들이 문제를 너무 소홀하게 읽지. 거기에 대하여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뭐라고 대비가 뭐예요? 무엇을 묻느냐, 어떤 주제를 묻느냐, 어떤 이론이 기반이냐에 따라서, 그죠? 이 주제를 읽는 무슨 능력? 해석 능력. 해석 능력.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요 이론에 대한 뭐라고요? 기본 개념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는 수능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선생님의 연구, 듀오셈의 연구 보여준다. 그럼 저도 제가 연구하는 걸 적절하게 옆에서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수능 문학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근데 한 가지는 뭘까요? 딱 한 가지로. 다 1대1 대응이다. 이게 한 가지. 요 단어와 요 단어. 선택지에 있는 단어와 제시문에 있는 단어는 반드시 한 개쯤은 있어야 된다. 이 근거가 안 되면 소송 걸린다. 반드시 근거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국어를 내가 뭐라 그래요? 숨은 글자 찾기. 뭐라고 한다고요? 숨은 글자 찾기. 숨은 글자 찾기. 왜 숨은 글자예요? 똑같은 단어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사한 단어가 나온다고. 유사한 단어가 나오든지 아니면 유사도는 이 반대 개념, 반대 단어를 확인하면 이게 유사한지 안 한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국어는 딱 한 문제라고. 뭐라고요? 1대1 대응. 1대1 대응. 하나는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뭐 공부해야 돼요? 용어도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학습 용어. 뭐라고요? 학습 용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용어. 네. 또 뭐라고요? 이론 용어. 또 뭐라고요? 심화돼서 대립되는 뭐 반원의 약설이냐 뭐 이런 것들. 이해됐어요? 네. 굉장히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어요. 개념을 묻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독해력. 뭐라고요? 독해력. 독해력은 이거 용어죠. 그럼 독해력과 용어의 차이는 뭐예요? 용어는 단어. 독해력은 뭐예요? 이 단어와 단어. 뭐라고요? 단어와 단어의 관계, 구절과 구절의 관계, 문장과 문장과 관계, 단락과 단락의 관계. 여기 안 써 있어 이거. 이거를 뭐라고요? Between the line. 행간의 뜻을 읽는다. 이해됐어요? 네. 행간의 뜻을 읽어서 그 문장에 나오는 가장 적합한 단어를 찾는 거예요. 처음에 나 역시 시어의 의미나 시적 화자, 시어, 일상어와 시어가 차이가 나고 시적 화자의 태도, 감정, 이건 서술어에 많이 나와요. 서술어의 비슷한 단어. 서술어의 공통점 차이점. 시어의 의미는, 체언의 의미는 서술어에서 설명해줘요. 아니면 수식어가 이 피수식어를 설명을 해주죠. 이해된다요? 네. 수능에 묻는다고 생각하고 접근했는데, 그런데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면 뭘 알아야 완벽하게 알 수 있냐면 교육과정. 뭐라고요?
교육과정 속에서 이걸 필수적으로 알아야겠다라는 걸 기반으로 출제를 해요. 그래서 어디 보면 가장 많이 나와요? 교과서의 학습 목표에 선생님 수준이지. 학생은 모르지. 학습 목표 교육과정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장차 국어를 가르칠 사람이 출제자의 의도 좋다 모른다.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교육과정 전체의 흐름을 이해했느냐, 흐름을 이해해야 되냐 이런 뜻이겠죠. 부끄러웠다. 비록 대학생이지만 가만히 끝나고 그거 나아질 리가 없죠. 그래서 이론 공부를 시작했다. 그죠? 근데 저는 이론 공부가 저절로 된 타입인데 왜 그러냐면 중학생, 초 이상,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곡선 논술 선생님 이거를 맨날 한두 명씩 10년 동안 수업을 했거든요. 10년이 뭐야 지금 이제 20년 다 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또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하니까 이 10년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얼마큼 봤어요? 20년 동안 봤어요. 그러니까 10년치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뭐라고요? 20년 동안 보니 흐름이 보이죠? 네. 그러니까 기초이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저는. 그러니까 나는 교수님들한테 배우지 못했지만, 조금 배웠죠, 조금 다녔으니까. 교수님처럼 알게 된다면, 교수님이 만든 문제의 의도를 모을 리가 없다. 그럼 교수가 돼야 된다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게 피교육자의 입장에 들어서 10년 동안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요? 10에서 20 하면 몇 년이요? 200년치의 시험을 봤어요. 매우 단순한 생각이지만 이 생각은 주요했다. 그쵸? 교수님이 만드는 문제, 교수님처럼 많이 알게 된다면 많이 뭘 알아요? 이론을. 이론이라기보다는 교육과정의 흐름을. 이론을 공부하고 진정으로 시 해석이 무엇인지 깨닫으면서 서서히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쵸? 이 교수님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뭐라고요?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들의 문제들을 전부 다 공통점을 귀납적으로 추론해 보니까 이런 이론으로 내는데 신기한 게 이 이론이 기초책에 딱 있더라고요. 기초책 이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론 맨날 밑줄 치라고 상관한테 주죠. 네. 이게 다다. 기본 이론이 바탕이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자, 시적 화자의 태도, 감정, 분위기, 어조 다 어디 나온다고요? 서술어에. 체온이 아니라 서술어. 그만큼 왜 형용사 그죠? 네. 형용사, 동사.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이 거의 그냥 유사하게 서술어를 찾아보면 쭉 풀게 돼요. 이게 뭐라고요? 기본 문장 성분, 품사의 의미 이걸 명확하게 알면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 돼 라는 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급 수능 문제 풀이를 아주 간단한 중학교 품사로 가지고 풀어버려요. 어떤 교수님도 시를 그런 식으로 막 짜릿짜릿 잘라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태도와 감정은 다르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화자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어떤 메시지요, 어떤 정서요, 이게 다 뭐야 이게? 주제. 그것을 자신의 경험, 학생이 자신의 경험으로 이 주제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느낄 감, 움직일 동. 이게 뭐라고요? 문학. 감동. 문학과 비문학을 나누는 기준. 감동을 느끼면 이걸 예술이라고 해요. 예술. 그쵸? 그래서 예술가들이 감동, 느끼고 움직임을 잘해. 그래서 감정 변화가 심해. 이해됐어요? 네. 내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남호 선생님, 유정호 선생님이다. 그죠? 이남호 선생님 은사, 그분 수업, 문학에 대한 오해가 풀렸고, 그죠? 다른 친구도 고민했을 법한 고등학생들이 왜 쉽게 말하지, 뭐 이딴 식으로 어렵게 해. 상징을 쓸데없어. 이거 상징은 현상의 특징이에요. 현상의 특징.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상징은 이렇게 하나 어떤 특징들을 얘기를 해줘. 그걸 가지고 요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원리를 찾는 게 상징이거든요. 숨겨져 있는. 그러니까 요 하나만 보고도 요 원리를 찾을 수 있으니까 유비 추리를 하는데, 유추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분을 보고 전체를 바라보는데 되게 도움되는 게 상징이에요. 현상의 특징.
그럼 현상의 특징만 있느냐? 특징에 부수적인 특징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죠. 그쵸? 그래서 상징을 잘 이해하면 상징체계를 이해하면 굴군 거기에 표현되는 굴군 그 사회 현상을 쉽게 표현할 수 있으면서 그 상징체계 안에 숨어있는 것들을 파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종호 선생님의 저서를 통해 시해석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시해석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처음에는 마음대로 해석했다. 필요해요.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그래서 내가 더 좋아하잖아.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그쵸? 그러면 네가 내 해석을 보고 우와 그렇게도 해석하는 거야. 그러죠? 네. 그쵸? 왜? 평생을 연구하는데 다양한 반응 보는 방법으로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모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고 생각하는 것도 모방하고. 그러면 멋진 해석이 되게 되고 이 멋진 해석이란 것은 아주 특이한 해석일 수도 있고 그죠? 사람들이 공감하는 해석일 수도 있고 그것으로 어떤 사람은 감동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덜 받기도 하고 근데 이제 올바른 해석을 한다. 그럼 뭐라고? 사람들이 많이 동의할 수 있는 해석 이렇게 보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죠. 이해됐어요? 네. 이런 객관적인 해석을 하니까 수능 문제를 풀어보면 교수님들이 이렇게 멋지게 해석했지만 그것들이 올바로 사람들이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문학교육에 염증을 느꼈다. 뭐 저도 똑같아요.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맨날 시대적 배경 해석하고 이거 해석하고 요거만 외우면 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느낌도 안 느끼고 강사 생활을 하면서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비판은 비교 판단이거든요. 근데 이 이론이나 교과 과정을 그렇게 해서 가르치지만 시험을 볼 때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볼 정도의 최소치 이론을 공부하잖아요. 다음에 조금만 더 공부하면 이렇게 감동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돼요. 그래서 시험이란 도구를 통해서 최소한의 이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한편 식물학의 시 해석만 나오는 게 아니다. 그렇죠? 기본 개념도 나온다.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표면에 나타나는 화자가 속이 아니라 표면에 나 하고 드러나는 거.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식으로 대화식으로 시상이 전개된다는 선택지가 수능에 나오죠. 그런데 학생들은 표면에 드러난 화자, 청자의 용우, 시상의 전개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른다. 그래서 뭘 하라고 했어요? 이론 단어. 왜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정해진 단어가 없다면 그 전문 분야에서 일상어를 대화로 쓴다면 말이 되게 길어지거든요. 그럼 수술할 때 일상어를 쓰면서 이런 거 줘. 그러면 수술 가능해요? 어렵죠. 그래서 전문어라는 게 필요한 거고 국어라는 전문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약속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선택지를 제대로 이해 못해 이거를 모르면 그러면 감으로 찍어 애들이. 그래서 점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감으로. 그런데 이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국어는 거의 1대1등이에요. 왜? 1대1등이 안 되면 1대 다대응으로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 있으면 서로 국어 선생님들이 논리가 세겠죠. 말빨이. 그렇죠. 뭐 걸려요? 소송 걸려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보다 더 정교하게 1대1 대응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과목이 국어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감으로 푸는 게 아니라고. 뭘 알아야 돼요? 1차적으로는 사용되는 개념들을 정확하게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수능에서 개념을 분석하고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러니까 뭐 윤회정의 나비 효과 이런 게 애들이 막 고1 애들이 쉽게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기본 공부 과정에서 첫 번째는 뭐를 한다고요? 용어를 해야 돼요. 어떤 거? 이거는요 어느 과목이 가나 다 똑같아요. 기본 용어를 익히고 그 용어들이 들어간 문장을 익히고 그 문장과 문장의 사이를 익히고 문장과 관계의 차이점 용어들을 포함한 그죠? 그러니까 단어에서 문장에서 단락이 되고 글이 되는 거예요. 다 어떤 거든 공부가 돼요. 그래서 이론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이론 공부할 수 있어요? 다 알려주는 거야. 압축해서.
이거 교수님들이 지어낸 게 아니라 서로 합의하고 약속한 거예요. 합의하고 약속. 물론 대학에 들어가면 이 개념을 이렇게 쓰는 똑같은 개념인데 이 개념을 이렇게 쓰는 건 다수설, 이렇게 해서 소수설 이렇게 있기도 하지만 고등학교는 공통돼서 통설 한 80% 이상, 다수설 뭐 그래서 60% 이상 하는 것들만 중심으로 해서 가르쳐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론 공부를 했고 이론서 4권 정도를 봤다. 그렇죠? 네. 이론서 시중에 나온 거 다 봤죠. 하면 네. 어떤 기본 개념이 수능에 출제되는지 깨달았다. 이때가 되면 공부를 할 준비가 된다. 국어 공부가. 읽기가 편하고. 재미있는 것은 그때 내 친구들이 내가 그 이론서를 봤을 때 이론서를 다시 보니까 대학원 갈 것이냐? 왜? 기초 충실해요. 왜 공부하냐? 고교성을 가르칠 때 꼭 필요하다. 당연히 필요해. 그래서 너무 당연한 것이니까 그냥 읽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론서에 나오는 개념들을 어떤 식으로 이 문제에 녹여내는가가 돼야 출제를 할 수 있어. 나중에 이걸 자꾸 보고 따라서 출제를 해봐야. 이해됐어요? 네. 그 덕분에 나는 개념어 사전을 쓸 수 있었다. 개념어 사전하고 이제 시중에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너무 많아서 일정 부분만 주죠. 이제 정리하려 간다. 시문학은 시 해석과 기본 개념에서 출제된다. 그죠? 근데 이 시 해석에서 익히는 방법이 매우 간단하다. 근데 시 해석을 운율로, 리듬으로 노래처럼 해서 추상적으로 너무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육하원칙으로 이렇게 한 문장씩 끊어서 생각해도 된다고 그랬죠? 네. 익히는 방법은 간단하자. 한번 볼까요? 선생님과 함께 시를 해석하면서 자신이 해석한 내용, 선생님이 해석한 내용을 맞춰보면서 만껏 틀린다.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라는 거죠. 근데 시행착오를 안 겪으니까. 자, 그래서 이 시행착오는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A 수학 문제를 나한테 가르쳐달라 하면 내가 뭐라 그래요? 야, 틀려와. 들었죠? 네. 국어를 질문하면 문제 풀어서 틀려와. 안 했어요? 그렇죠. 영어도 뭐 질문하려면 그래서 문제 어떤 건데 이렇게 하자. 틀려. 그래서 틀려봐야 자기가 틀린 것과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들을 비교를 해서 자기가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자기가 틀려보질 않잖아요? 그럼 어디서 이쪽으로 움직여야 될 거야? 그대로 따라서 하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이해돼요? 네. 그 이후에 틀려도 좋으니 스스로 시를 해석해보고 이렇게 스스로 해석해본 거 뭐라고요? 연습해보면 딱 3개 정도만 완벽하게 연습해보잖아요? 그럼 모든 시가 같은 원리로 적용돼. 그거에 입각해서 문제가 풀려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라도 철저히 옛날에 그 진달래꽃으로 어떤 학생 수업할 때 8시간 해준 적이 있거든요. 진달래꽃을 8시간 딱 해주니까 모든 시를 그 시 감상해 놓은 게 있거든요. 책. 이거를 자기가 다 그 이상 할 수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리가 같이 적용이 돼. 시 100편 정도만 그렇게 해도 100편 정도 내가 줬죠? 네. 그래서 그거를 해석한 거를 자꾸 읽었죠? 네. 충분히. 그러니까 시 이렇게 읽는구나 하고 느꼈죠? 조금? 네, 조금 알 것 같아요. 실제로 내가 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 있다. 그렇죠? 다만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친구들, 그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직접 해보는 거? 그 내용을 보고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그냥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나는 이걸 이해할 수 있나? 이걸 다시 생각할 수 있나? 이걸 이렇게. 그리고 기본 개념은 우선 수능에 출제된 개념을 분석한. 뭐라고요? 수능 기출문제 나온 게 또 나온다고. 아까 수학처럼 뭐가 있다고? 기출문제. 유형이 있다고. 네. 유형이 있으니까 뭐 정리해야 돼요? 유형들의 패턴 정리하라고 아까 나왔잖아. 수학하고 똑같네. 정리하는 방법이. 근데 고교생이 그럴 여유가 없어. 그래서 개념어 사전이라고 공부하라고 써놨대. 책을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맞아, 딱히 방법이 없다. 근데 이 개념어 사전을 또 어떻게 좀 공부하느냐가 또 달라. 본인이 정리하고 있는데 1년 걸렸으니까 이걸 보고 스스로 좀 줄이라는 거지.
그치?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개념어 사전이 없어. 나도 내가 정리하기도 힘들고. 왜? 너무 여러 가지고 개념어를 많이 쓸 수도 없고 좁게 쓸 수도 없고 이게 적당한 아이의 등급에 맞게 적당한. 그제? 그래서 개념어 사전을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하위 등급용, 중위용, 상위 등급용. 자 됐어요? 네. 아 근데 이거 시 하나 해석만 나오네. 비문학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시, 소설, 수필, 희곡 다 나와야 되는데 아, 시는 이렇고 소설도 이거 공부 시도 다 나온 게 아니네. 시, 소설 이론에 따라서 문제 푸는 방법, 희곡 이론에 따라서 문제 풀고 읽고 푸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 개념어를 익히면 개념어 다음에 뭘 익혀? 개념어로 이론을 익히고 이 이론에 따라서 출제 원리가 있거든. 네. 출제 원리에 따라서 이걸 푸는 방법이 있거든. 이걸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 이해되세요? 네. 이 공부를 하는 방법으로 공부한 다음에 다시 이걸 오답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오답 정리하면서 다시 뭐라고? 이 개념과의 관계를 연결해서 봐야 돼. 그거 빙글빙글 돌지. 됐어요? 네. 자, 이게 이제 벌써 두 번째 거 보는데, 자기 자전적으로 공부법에 대한 고백? 자기를 중심으로. 자신에 대한 정리네, 이게. 규호쌤의 고백. 정리. 그러니까, 고백을 하면서 조금 도움받으라는 것이지, 공부법에 대한 종합 정리는 아니네. 근데, 이게 오래 걸린다고? 내가 보랬지, 이분은 똑똑하다고? 자, 비문학은 사실 내가 오랫동안 연구한 파트다. 독해력이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독해력을 늘리는 법, 지식인에서 사람들이 질문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독해력. 비문학 연구는 나자리의 실험 대상.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는 글쓰기. 글을 써야 읽을 수 있어. 글쓰기 원리를 조금 알수록 잘 읽어. 자, 비문학, 문학은 감동이 있는 거고, 비문학은 실험글인데, 이게 비문학 하지 말고 갈래별로 경제글 특성, 음악글 특성, 미술글 특성, 과학글 특성, 이게 특성이 다르니까 특성별로 기억해야 돼. 과목별, 교과서 특성별로. 처음 나의 문제는 지문을 읽어도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건 다 기억하려고 욕심부려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비문학은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짓는, 지우는, 필요 없는 걸 지우는, 있는, 지우고 나머지에서 선별하는, 양을 줄인 다음. 첫 번째 원리는 지워야 돼. 필요 없는 걸. 어떤 걸 지우냐? 뭐 상식적인 거, 다시 겹친 거, 다음에 다시 타져도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 이런 걸 지우고, 그 나머지 중에서 핵심을 찾아서 핵심을 이렇게 고구마 줄기처럼 연결시켜야 돼. 자, 어쨌지 수능을 쳐서 고대에 들어오긴 했지만, 웬만큼 어려운 내용의 지문은 정말 읽히지 않았다. 그래서 이론서를 봤을 때 한 페이지 앞에도 오랜 시간 걸렸다. 읽기 오래 걸려 짜증난다. 그래서 독해력 항상 실험을 해봤다. 그게 인지심리학이다. 심리학을 공부법에서 결합시키기도 하지 많이. 기억력을 다루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인지심리학을 아이들한테 공부하려고는 할 수 없지. 근데 이유를 깨달았다. 뭔가 볼까? 자, 노명환 교수님도 그 논술이나 이런 글쓰기에 유명하지. 미국에서 독서교육 상당히 중시되고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연구의 맛을 어느 정도 띄고, 그러니까 독서논술 교육. 이게 나도 논술 10년 연구를 하고 논술 카페에 그 5년 실시간 동안 매일 15시간에서 답변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 하니까 국어가 급격히 늘지 확실히. 자, 수능 시험과의 상관성, 독해력, 논술, 독서, 그죠? 이거 뭐라고요? 이건 읽기. 이걸 뭐라고요? 쓰기. 자, 말하기는 어디로 가요? 말하기는 논술로 가요. 논술. 말하면서 요게 있는데 이거는 긍정도 부정도 둘 다 있는데 너는 어떤 기준을 두고 어떤 기준 중에 어떤 걸 선택하고 왜 그래? 이게 쓰는 게 논술. 이건 자기 주관에 따른 흐름. 주관도 아니고 자기가 판단했는데 그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를 써주는 거야. 그런데 이러면 쓰기 반대인 읽기. 쓰기 반대인 듣기는 어디서 듣기 평가가 없어졌어. 그래서 이 듣기를 화법으로 써놓고 읽어.
문제는. 이해됐어요? 쓰기 원리하고 관련돼 있어. 사실 실제적으로. 현재 내가 교수학원 독해법은 전적으로 나를 실험생상으로 삼아 이루어졌다. 나는 또 미안하네. 20년 동안 나한테 배운 모든 학생을 실험대상으로 했는데 다양하게 선생님도 그렇고 경험이 담긴 내용이라 분명 여러 학생에 통용될 거라고 생각한다. 독해에서 가장 크게 어렵히는 것은 모든 걸 기억 못해. 기억을 유예하는 기술이 유효하지. 나는 뛰어난 학생이 아니라서 뛰어나 고대 같잖아. 고대로 뛰어나. 도저히 글을 다 기억할 수 없었다. 당연하지. 근데 이렇게 뭐라고? 고대, 서울대 한번 읽으면 다 기억하는 애도 있다는 거야. 우리는 평범하잖아, 그지? 네. 2, 3분 제한된 시간 내에 지문을 다 기억하는 걸 정말로 어려웠다. 당연하지. 기억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나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는 이런 예외적인 걸로 가르치면 안 되는데. 훈련에 의해 모든 내용을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내용은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거. 기억할 필요도 없고. 3년, 야, 저기서 네가 오늘 아침에 여기까지 공부방까지 공부하러 왔지? 네. 그럼 있었던 일 모든 내용은 다 기억하냐? 그럼 천재를. 안 해도 돼. 그걸 왜 하냐? 천재가 아니라 쓸데없는 짓 하는 거지. 네. 3년간 그런 식으로 비문학 독해를 접근하면 안 되시죠. 내 독해력은 엄청나게 좋아졌죠. 능력은 늘어나죠. 엄청나게 좋아져요. 노력을 했다는 거지. 이 노력이 안 돼. 안 되는데, 아는데도 이걸 해보는 거야. 이게 연구다. 안 되는 건 알거든? 근데 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그런 거야. 이것 때문에 능력이 향상됐겠지. 결국에는 지문 전체 기억 못하지. 나는 내 생각을 바꾸었다. 그래서 지금은 독해교수법이 나오게 된 것이다. 사람은 절대 지문의 모든 내용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 제한된 내용만 기억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 기억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지. 내가 기억한 거, 이 내용이 이 부분에 나온다는 걸 기억한 거. 이해됐어요? 네. 지문 속에는 어떤 정보를 기억하느냐에 따라 좋은 독자와 나쁜 독자.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좋은 독자는 이렇게 줄기가 되는 것들을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모든 아이들은 기억할 수 없으니까 뭐 하라고? 체크하라고. 체크하고 연결하라고. 그리고 주변에서 찾으라고. 그럼 기억 안 해도 돼. 이렇게 실제로 1등급 학생이 지문을 읽고 기억하는 정보가 더 많지. 4, 5등급보다. 그럼 당연한 거야. 그런데 그러면 4, 5등급이 1등급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 이렇게 골라놓으면 돼. 그런 다음에 가서 찾아서 읽으면 돼. 근처를. 왜 기억하려고 그러지? 우선 이 차이부터 극복해야 한다. 언제 극복하냐 이거를? 극복 안 돼 내 생각에는. 왜? 얘는 4, 5등급의 배경식과 4, 5등급의 독서량과 이런 걸 타고났는데 1등급처럼 가르치면 당연히 못 쫓아가지. 극복 안 되지. 얘는 놀감? 아니요. 그지? 자, 글을 읽고도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학생은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이다. 내 생각은 아니야.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조금 지우면 돼. 아마 지금 글을 읽고도 글의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럼 글 지우고 내용이 잘 모르겠다. 학생은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이다. 그치? 내용이 모른다. 중요한 걸 모른다. 끝이네. 이렇게 지워가는 거야. 따라서 시각도 키워야 되지. 이거는 상위권이야, 상위권. 그러니까 아까 수학도 그렇지만 이분은 상위권 초점으로 가르치고 상위권을 잘 가르치고 그럴 것 같아. 시각을 키워야 된다. 지워가야지. 중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한 문장에서 중요한 정보를 꼽아. 아니야. 못 뽑아. 능력 없는 애들은. 중요 없는 걸 먼저 지워. 위에서는 먼저 한 지우고. 그지? 문장에서 중요한 문장. 이렇게. 중요한 문장 꼽아. 이렇게. 지워야 보여. 자,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면, 오디션 같은 거 할 때 여기 10명이 있는데 제일 잘하는 애 딱 한 번 꼽고 끝나냐? 아니요. 아니잖아. 야, 여기서 3명 탈락하지. 네. 잘 못하는 애 중요하지 않은 애. 나머지는 남겨놓지. 네. 그 중에서 또 3명 탈락시키지? 네. 이런 식으로 해야 제일 중요한 애를 뽑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연습해야 되는 거야. 삭제하는.
그런 식으로 한 문단까지 읽어낸 다음 정말 서술자가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뭐라고? 체크했지. 지우고 지웠는데 그래도 남긴 것 중에 남긴 거 2개야. 아, 이것도 2개야. 이 문장도 2개야.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요거 이렇게 읽으면 이게 주제야. 이 작업을 반복하면서 빠르게 할 수 있으면 중요한 정보를 바로 가리게 되는 거야. 또 착각하면 안 돼. 중요한 정보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정보인데 그래서 중요한 정보는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푸는데 필요한 게 중요한 정보고 중요한 정보인데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 문제 푸는데 내가 틀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문제를 푸는데 틀릴 만한 주의점 이런 게 중요한 정보야. 상위권으로 올라가면. 이해되세요? 네네. 문제는 처음에 자신이 혼자서 공부해야 돼. 그러면 정말 중요한지 확인하는 방법 자기가 중요하면 돼. 자기가 중요한 걸 찾는데 먼저 찾아야지. 그런 다음에 뭐라고?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점점 접근하면 돼. 이것도 안 정하면 이게 중요하대? 그럼 난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또 혼란되면 거꾸로 가? 아니. 둘 다 맨날 충돌해. 안 돼.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게 좋다. 이건 홍보 맞지. 공부할 때는 뭐라고? 강의 듣지 말고 책 봐. 책을 먼저 다 본 다음에 요 부분이 책 저자의 의도가 뭘까? 그랬을 때 인강 듣는 거야. 이해되세요? 네. 인강 듣는 거야. 자, 한편 비문학 독해에 있어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이 풀이비법이다. 이게 뭐라고? 문제 풀이법이 뭐라고? 출제하는 방법이에요. 역순. 출제하는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출제했으니까 이렇게 찾으면 돼. 이게 요 말 맞아. 전적으로 동감. 문제를 출제해보면 깨닫게 돼. 유형이는 게. 논술 문제도 본인이 출제를 해보면 푸는 방법을 익숙하게 돼. 그때부터. 출제를 안 해보면 풀이 방법 정확하게 이해 못해. 출제를 고민을 해봐요. 엄청나게. 그래서 출제할 때 유형에 따라 묻는 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한정될 수가 없어. 가지수가. 근데 아이들은 출제는 안 하잖아. 네. 출제는 안 하니까 뭐라고? 출제자의 입장이 돼야지. 역지사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를 내가 틀리지 않았는데 요거 함정 요거 빠지라고 애들 빠지라고 됐구나. 요거 빠지라고 됐구나. 이렇게 함정 찾기 놀이. 요거 함정 찾기 놀이를 요 출제 함정 찾기 놀이를 하면 이거를 어디까지 정확하게 확인하냐면 오답률 가면 나는 맞췄는데 오답률 높인 거는 어디 함정 봤지? 요게 함정이네. 이런 거 공부하면 되게 도움 많이 돼. 어디다 함정 봤는지요? 어디다 함정 봤는지. 그게 해설에 써 있어. 그러니까 맞더라도 내가 맞은 문제더라도 나는 이렇게 피했는데 우연히 피한 것인지 진짜 함정을 내가 피했는지 뭐는 정독해야 돼. 해설지. 그치. 해설지는 정독해야 되는데 이 책의 가치는 해설지의 가치인데 애들은 해설지 무시하지. 문제만 풀고. 해설지의 가치가 책의 값이라고. 이거는 과외의 노하우라고. 과외 노하우. 그러니까 해설지는 꼭 정독해야 돼. 자,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문제 풀 때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 출제를 했으니까. 가령 보기 문제, 보기하고 지문, 이 지문만 있으면 안 나와. 문제를 못 내. 보조적으로 이 보기까지 냈으니까 문제가 성립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상관도 있지. 따라서 결국 이 지문하고 보기라는데 보기의 주제와 이 지문의 주제에는 상관도를 생각을 해야지. 이 지문만으로는 왜 출제가 안 되고 보기가 왜 필요했을까 생각하는 게 보기의 의미야. 이해되세요? 네.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 보기 주제를 명확하게 측정을 안 해. 그래서 못 푸는 거야. 줄곧 1등급이 나와도 찍은 학생은 방법 모르지. 패턴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수능은 순식간에 73점짜리 내가 평균 3달이라고 그러는데 애들한테 3달 정도 걸리다. 93점 만드는데 3달 걸려. 3달. 93점에서 여기까지는 100점까지는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고. 왜? 그만큼 여기서부터까지 순식간에 요 4시간 만에 오르는 애도 있는데. 왜?
패턴만 딱 가르쳐주고 원리만 가르쳐주니까 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요. 딱 끝나더라고. 세 번째는 뭐라고? 배경 지식. 이거는 뭐에서 나온다고? 독서. 교과, 교과서. 왜 그런지 알아? 수능이라는 게 이렇게 가르치면 이렇게 출제를 해. 다시 빨간색으로 하면 수능이 교과서 내용이 이게 100%면 수능은 이렇게 출제를 해. 이거는 배운 거야. 근데 이 부분은 꼭 정의를 해줘. 설명을 자세히 해줘. 아주 자세히 읽어보면 알게. 근데 뭐를 전제로 해? 요 배웠던 내용을 전제로 해. 이게 전제. 전제. 요거는 알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해줘. 그러니까 여기까지 100% 배웠는데 요만큼은 혼자 공부할 수 있느냐, 이게 배울 수 있느냐, 수학 뭐라고? 능력. 수학 능력. 그 수학 능력 시험이야. 배울 수 있는 능력 시험. 그런데 그 배경이 되는 이론은 뭐라고? 요만큼은 알아야 된다고. 이게 뭐라고? 교과서에서 나온다고. 고등학교 교과서. 근데 나는 경제를 한 번도 안 배우네. 과학을 그 부분을 안 배운 애는 정말 힘들지. 그러나 이 문제는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일단 서술을 고려한다고 하는데 이걸 푸는 방법은 할 수 없이 1대1 대응이란 건 명확하니까 이 문장과 이 문장의 핵심 일치되는 단어를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흐름을 하면 풀 수는 있어. 이거는 제시문, 주어진 글, 여기는 선택지. 근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려. 배경 지식이 모자라면. 시간이 걸리지만 풀 수 있겠네. 그 과목을 안 배웠어도. 이걸 자체로 공부하는 능력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의 매력이지. 이해됐어요? 네. 쉽지 않죠. 자, 여기에 보면 이게 장문이라고 했어요. 장문. 장문은 작은 거, 글 쓰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글 써야 되는데 장문은 원리를 내 글쓰기가 되는 게 아니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주제를 주고 그거를 마인드맵으로 자유롭게 상상하고 그거를 뭐라고? 개요를 짜고 그 개요를 고치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첨삭하고 이 과정을 내. 이 중에 한 문제야. 그런데 이렇게 개요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첨삭하는 건 이런 방식으로 그죠? 마인드맵하고 발상하는 건 이런 방식으로 주제를 찾는 거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그 방식이 정해져 있어. 이제 국어를 가장 간단하게 하면 주제는 하나로 관통되어 나오니까 주제 일관성이야. 주제는 뭐라고? 주제 일관성. 딱 하나야. 하나의 글에는 주제 일관성. 그 다음에 단락은 이 찬성 단락, 반대 단락 하면서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단락은 통일돼서 찬성 단락은 찬성, 반대 단락은 반대 이렇게 단락은 통일성이야. 내용이. 이거는 어떤 걸 나가더라도 주제는 일관되게 척추처럼 쭉 연결된다는 것이고 이게 단락은 찬성 반대가 막 나눌 수 있겠지만 이렇게 그룹으로 뭉쳐 있다는 거예요. 개념이. 통일되게 얘들끼리 통일, 얘들끼리 통일. 그러면서 구조를 만든다는 거. 그 다음에 문장 완결성이야. 뭐라고? 문장 완결성. 문장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게 국어의 제일 원칙이야. 이렇게 완결된 문장으로. 왜? 생각이 완결되고 완성됐다고. 그래서 국어는 완결된 문장으로 판단해야 돼.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작문의 원리면서 국어의 전체 관통 원리야. 이 정도만 줄일 수 있으면 다 줄인 거야, 국어 원리를. 그러니까 풀어내는 방식도 정해져 있고, 그죠? 자료 활용 문제는 여기에 마인드맵 짜기에 자료 활용하는 거, 여러 개의 자료표 분석하는 방법, 딱 정해져 있다고. 그 자료를 보는 순서도 있다고. 자, 자료를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나올 수도 있겠으나, 자료를 먼저 보는 거나 선택지부터 먼저 본다. 뭐라고? 선택지의 단어부터 본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문제는 선택지만 비교하면 답이 나와. 자, 그래서 내가 이거 봐봐. 손. 요 네 개가 같은 방향으로 갔지? 네. 요 하나가 답이요. 선택지만 비교하면 그냥 답이 나와. 네. 그럼 이건 답이 뭐야? 이게 답이요. 요게 반대니까 그 반대가 답이요. 객관식은. 이거는 특이한 거고. 그런 것처럼 이게 객관식 문제, 서술형 문제, 객관식 문제는 고르는 거야. 객관식은. 그럼 두 가지가 말이죠. 문제가 두 가지야. 한 가지는 1대1이라고 했지. 두 가지는 맞는 것 찾아라, 틀린 것 찾아라. 틀렸어, 조심해 이런 거거든.
근데 이 맞는 것 찾아라는 이 40%, 80%, 4개가 틀리고 하나만 맞지. 어려워. 왜? 이렇게 뻗은 거야, 손가락이. 그 다음 방향 하나 고르래, 맞는 방향. 그럼 다 검토해야지. 틀린 것 찾아라는 이렇게 4개가 같아. 그리고 하나만 방향이 이렇게 같아. 손가락이. 그러니까 곰만 골라줘. 아싸, 땡큐요. 틀린 것 찾아라. 선택지만 먼저 읽어도 80%의 정보가 맞기 때문에 전체 요 선택지는 제시문과 무슨 차이냐면 제시문은 그냥 그리고 선택지는 요약한 개요야. 문장 개요. 요약한 거야. 그러니까 제시문을 요약했으니까 훨씬 압축률이 좋지. 네. 그럴 때는 선택지부터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닌 거 찾아라는 선택지부터 보는 거고 맞는 거 찾아라는 내용 보고 하나하나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체크하는 거고. 자, 자료는 기억 못해. 그러니까 선택지를 보고 보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해? 선택지 단어를 골라놔. 그 선택지 문장의 대표 문장을, 대표 단어를. 그런 다음에 이 5개의 선택지가 있지, 이렇게. 응? 그러면 이 5개의 선택지를 이렇게 골라놨지. 네. 그러면 봐봐. 이렇게 뽑아 먹을 수 있지. 네. 꽃갈콘을 5개를 넣었다가 이렇게 본문을 읽다가 그 5개 단어에서 요거 이상한데? 홀딱 뽑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선택지 단어를 기억하는 게 되게 도움이 돼. 그러면 자료를 쭉 찾아가는 과정에서 빠르게 답을 고를 수가 있어. 이해되세요? 네. 자, 이렇게 작문을 푸는 방법은 정해져 있다고. 범위도 제한되고 출제할 수 있는 방식도 많지 않아. 왜? 글을 낼 수가 없고 글의 원리를 내야 되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뭐 강좌 듣는 거 맞는데 책을 읽으면 책을 읽고 국어 혼자 공부하는 게 더 좋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죠. 생각의 방법인데 생각의 방법을 하기 쉽지 않으면 국어 혼자 하기가 쉽지 않은 과목이에요. 일정 부분까지는 되는데 능력이 이만큼인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안 하는 경우가 많지. 양심은 찔리지 않아. 나도 구획학 하는데 동의를 하는데 어쨌든 값어치 이상을 한다고 생각하면 강의를 듣지 않아도 되니 반드시 강의를 통해 유튜브나 무료 강의나 이런 거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죠. 자, 됐어요. 작문 됐어요. 화작문에서 그 다음에 화법은 말하는 상황이 나와. 말하는 상황을 보고 판단을 내리는 거야. 이 작문은 뭐라고? 글쓰기 원리이기 때문에 패턴이 너무 정확한데 이 상황은 되게 여러 가지로 보여. 애들이 볼 때. 그죠? 자, 작문은 유형이 딱 있으니까 해결점이 딱 정해지는 건 확실히 맞지만 화법은 상황이 달라 보인다고 아이들이. 왜? 이 상황이 다른 거니까 텍스트 내용이 다르다고. 또 푸는 방법은 똑같아. 푸는 방법은 같은데 내용이 다르니까 비문학도 푸는 방법이 같아. 근데 내용이 다르니까 아이들이 이거 다른 내용이야 그런다고. 웃겨. 수학인데 숫자만 달라면 다른 문제지? 아니요. 그런 거요. 비문학보다는 화법의 지문 내용이 훨씬 쉽지. 대화형이니까. 그죠? 그래서 화법의 특징, 화법의 기본 이론은 알아야 돼. 기본 이론. 근데 몇 개 안 돼. 10개도 안 돼. 출제되기도 하지만 그런 유형은 많지 않고 대부분 내용일치. 그럼 내용일치는 뭐야? 거기 있다고. 거기 없다고. 뭐라고? 1대1이라고. 그 단어가 여기에 있다 없다. 풀 수 있는 수준에서 출제된다. 합법 문제 풀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부터 먼저 본다. 문제부터. 자, 그러면 이거 참 A 문제는 문제부터, B 문제는 선택지부터. 아니다. 이 제시문을 주는 거를 자, 문제부터 아니면 제시문부터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걸 두 가지식으로 보고 전체 구조를 생각한 다음에 요 부분 두 가지식으로 읽었으니까 요 부분에 여기는 이렇게 정해놓은 다음에 선택지에 있는 단어를 고르고 그거를 여기 있게 있었지 하고 찾아가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연구를 해야 돼. 제시문부터 볼까? 선택지부터 볼까? 이걸 두 가지식으로 읽은 다음에 끌어놓은 다음에 다시 일부 보고 일부 제시문을 보고 선택지를 보고 그 다음에 심화로 부분 제시문을 심층적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구성할까? 어떻게 문제풀이 순서를 될까가 17이야. 시간 문제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특정 부분만 읽으면 풀리는 문제가 있어. 그게 뭐라고? 유형이 심화되고 유형을 여러 가지를 익숙하게 익혔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흔히 불안하기 때문에 지문을 다 읽어.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뭐라고? 자, 내가 껌 사오라고 했더니 홈플러스를 다 본 다음에 쪽지 껌 사오래. 문제가 너무 쉽네. 그럼 뭐 한 거야? 헛고생을. 시간 낭비한 거라고.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공부는 천천히 해도 돼. 지문부터 하고. 그치? 그러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지. 테크노 추는 이유는 뭐라고? 지문도 다시 읽고 선택지도 막 다시 읽고 애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 뭐 하고? 첫 번째는 선택지는 요 한 문장에서 고르고 여기서 고르고 고르는 다음에 비교야. 선택. 그 다음에 뭐라고? 후 비교. 왜? 비교를 하려면 뭐를 해놔야 돼? 선택. 자, 사과를 5개를 선택해 놓은 다음에 그 중에 좋은 거 비교해서 먹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사과 100개 중에서 100개를 비교해서 하나를 갖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선택 후 비교라고, 원칙이. 그러지 말고 지문의 특정 부분을 보고 선택지 진위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풀자. 이걸 고를 수 있는 게 능력이라고. 결론은 정확히 무엇인지 잘 떠올릴 수 없다면 합법 무료 강좌를 챙겨보자. 문제풀이 순서만 바꿔도 당연히 순서. 기본 스킬이야. 요즘에는 일상화됐어. 이 정도는. 이거는 아까 뭐 개념은 뭐 윤혜정 나비효과 하는데 뭐 나쁜 독해의 기술, 뭐 독해의 방법, 뭐 이렇게 문제풀이 기술만 다루는 책들도 있어. 한 번쯤은 일독을 권하지. 누가 썼던. 근데 요건 원칙이고 이 문제풀이 기술을 적용을 하면서 변형을 자기가 연구를 해야지. 변형이 안 되면 이거 적용이 안 되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됐을 때 물어보면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면 심화해서 공부가 되지. 됐어요? 네. 자, 문법은 뭐 한국 어문주정이라든가 문법 책이라든가 이거를 여러 번, 뭐 5번 정도 정독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하면 좋냐면 예시가 딱 나오면 이거는 무슨 문법으로 해결합니다. 이건 의문현상이 뭡니다. 이렇게 예시를 가지고 내용을 판단해야지. 이걸 공부했느냐 안 했느냐에 실력 차이가 나는 것이지 하면 실력 차이가 똑같아져. 잘하는 학생은 했기 때문에 매우 쉽고 반면 못하는 학생은 안 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뿐이야. 그럼 기피하고 혐오한 거는 한 번 정통으로 다 안 해서 그래. 그치? 문법을 기피한 거는 되게 짜잘하고 많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문법은 해야 돼. 왜? 이 문법이 기본적인 이론에, 아까 이론 공부한다고 했지? 네. 이론의 뼈대야. 말하는 방법의 규칙성이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론의 뼈대가 완벽하게 돼. 이거를 해야, 실제로는. 더 정교화되고. 심화하려면 문법을 반드시 해야 되지.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문법, 뭐 허웅 문법 교과서 한 20번 읽었나? 거의 20번, 30번 읽었나? 중고 시절에 문법을 배웠지만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배운 적은 없다. 그러니까 혼자 읽어야 돼, 독해를 하더라도. 배운 문법의 사정이 달랐고 문법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대학에서 안 배우는 그냥 익혀야 돼. 있는 거야. 말의 규칙성이야. 꼼꼼히 읽어보고 배우고 어렵게 안 느껴. 그런 다음에 자 문법을 딱 이렇게 배우잖아. 여러 번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잖아. 그럼 틀린 거를 여기서 다시 찾아서 여기다 체크를 해. 그 부분에다 이렇게 밑줄 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공부하잖아. 이거를 그럼 다 해결돼. 문법. 그지? 요게 얼마나 여기 나오잖아.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된다고 그러잖아. 이게 영어를 할 때 문법을 알면 뭐가 좋은지 알아? 뭐가 좋나요? 정교해지고 자신감이 생겨서 점점 더 심화된 영어를 쓰거나 공부를 할 때 바탕이 돼서 출구를 하는데 문법이 약하면 단어는 늘어도 사용은 똑같아진다는 거지. 근데 수능에 출제되는 문법은 또 일부 딱 유행도 있고 제한적이야. 그러니까 핵심 몇 개만 딱 하면 어느 정도는 바로 해결이 돼. 그러니까 뭐 해결하려면 이런 건 방학 동안에 한 방에 해결하는 게 좋아. 문법 방학 동안에 문법 특강 들어가지고 한 방에.
근데 이 특강을 들으면 반드시 문제풀이를 해야 돼. 한 200에서 1000문제 사이를. 200에서 500문제 사이를. 그래서 틀린 거를 뭐라고? 이 문법 책에다가 다 뭐라고? 표시를 해야 돼. 체크를 하고. 그래야 다시 문법을 읽기만 해도 이 틀린 문제의 효과가 계속 살아나.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시험에 나오지 않는 개념을 익히고 싶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시험에 출제되는 개념만 할 때는 쉽게 끝날 수도 있지. 자, 이거는 이제 요 공부법은 뭐뭐만 쓴 거야? 국어. 파트별로 본인이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화장문 하는데 좀 아쉽긴 하네. 그치? 더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본인의 이제 고백 중심으로 해서 신경 중심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 것 같아. 더 디테일한 문제나 이런 것까지 충분히 써줘도 좋았을 텐데. 그럼 내가 다 독해하고 영상 올렸을 텐데. 어쨌든 그래도 이 국어 영역 출제 구성은 이해하겠지? 네. 수고하셨습니다.